외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추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아마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러시아의 대외 정책과 내년의 또 전망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지금 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2007년도에 위넨 정상회담 당시 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냉전 이후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들을 계속 내포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을 그냥 협소하게 본다 그러면 나토의 동진을 하는 어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판단이 되지만 좀 더 크게 들여다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으로 불거진 신냉전 구조 속에서 러시아의 어떤 목소리가 딱 굉장히 낼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대만과 관련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 쪽에, 유럽 쪽에서 새로운 어떤 전선을 러시아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혼자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좀 나름대로 서부 쪽에서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신냉전 구조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토의 동진을 완전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 내 근해 지역에서의 어떤 러시아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돌아보게 되면 러시아가 2008년도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토의 어떤 동진과 관련된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만들어줬던 게 루마니아 나토 정상회담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어떤 회원국 가능성을 다 열어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두 나라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상존하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 이후에 신안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안보 독트린에서 나토에서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신안보 독트린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고, 물론 이제 기존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 사용하는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똑같지만 핵무기를 전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다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특히 구소련 지역에 서방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 나아가서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확보하겠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극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지금 잘 알다시피 산업 다각화를 굉장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부가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는 70여 년, 그리고 석유는 50여 년 이렇게 더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시계를 보게 되면 2070년, 2090년까지 수출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돌이 없어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석유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자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이 노드스트림 2 사용 승인을 중지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매년 수출되는 물량에 해당되는 55 BCM 수출의 가능성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연기되고 있고 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 잘 알다시피 가스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사태를 만들면서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자로서 여전히 유럽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확인시켜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뭔지 이건 상황에 대한 것들이고요.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첫 번째는 아마 분열된 우크라이나, 분열된 나토와 완전히 분할된 우크라이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러시아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열된 우크라이나와 분열된 나토, 분열된 EU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분할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독립국가를 분쟁지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분열된 상태에서 나토의 가입을 결국은 막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할 거고요. 물론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EU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서로가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 정세나 상황을 보게 되면 매력 가치 경쟁에서는 결국은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서구의 대응이나 나토의 대응이 조금 러시아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침공 가능성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크림 합병 당시 법적인 절차를 11일 만에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결국은 첨단 무기 경쟁으로 치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구에 비해서는 나토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전략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은 6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약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폰 개발과 같은 이런 군사적인 첨단 무기를 통한 어떤 시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주변 어떻게 보면 서방의 어떤 동맹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계속 흔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터키와의 정상을 통해서 터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400을 사도록 했긴 했지만 나토 내에서 취약한 고리인 터키를 계속 흔드는 부분, 또 쿼드에서 최근에 있었던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쿼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인도를 갖다가 끌어나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서방의 어떤 동맹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견제하거나 흔들 수 있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나토는 러시아의 신안보 군사 독트린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달에 나토 상호 대표부를 다 철수한 상황이고 폐쇄시켜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러시아는 나토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당신들은 신뢰할 만한 적인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어찌 보면 지금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문제를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 조야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방위 분담과 관련돼서 나토 간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는데 결국은 공동의 적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토가 단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기 전에 유럽을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도 나름대로 이런 신뢰할 적인가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반도 관련된 시사점은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서구와의 어떤 경쟁 관계가 격화되게 됨에 따라서 제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서구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본과 기술과 관련된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태 지역에서 에너지에 취약성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전략적 동맹자 관계가 협력 관계가 죄송합니다. 협력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국에는 계속적으로 정말 당신들은 전략적 협력 관계 국가이냐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정부에서 러시아와 협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느 쪽이든 한쪽이라도 좀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국방정책, 대륙정책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가 잔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자율성을 갖다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